네, 지금부터 본 심포지엄의 패널 토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토론의 사회는 숙명여대 위경우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의 사회를 맡은 숙명여대 위경우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공적 연기금의 기금 운용 선진화를 위해서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자본시장연구원의 박영석 원장님, 또 한국재무학회 박내수 교수님, 그리고 이 준비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해 주신 이준행 교수님, 그다음에 남재호 박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패널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네 분의 전문가 분들께 감사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의 패널 토론은 뭐 다른 데와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될 텐데요. 먼저 그 네 분의 전문가께서 한 분씩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오늘 한 10분에서 15분 사이로 말씀을 해주실 텐데 가능한 한 뭐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10분 내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아까 뭐 워낙 발표하신 분들이 아주 명확관화하게, 그다음에 이 어려운 내용을 쉽게 잘 풀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패널 토론 뭘 들을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기 가신 네 분은 사실은 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기금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 그리고 상당한 많은 이해를 하고 계신 이 대표적인 전문가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떻게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그다음에 이거 정말 다른 생각인데 하는 또 새로운 면을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먼저 그 패널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가나다 순으로 해주겠습니다. 근데 세 분이 다 이 씨예요. 한 분만 채 씨고, 그래서 이 가나다 순으로 해도 다 이 씨로 시작하시는 분들이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을 텐데 네 분 먼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이수철 상무님이 이제 이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철 상무님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운용전략실장을 담당하시고 그 기금운용본부장 대행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NH투자증권의 상무님으로 계십니다. 그 다음에 토론을 해주실 분이 이제 이지원 교수님인데요. 이지원 교수님도 국민연금 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숭실대 금융학부에서 교수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세 번째 토론을 해주실 분은 이찬진 변호사님이십니다. 이찬진 변호사님은 국민연금의 그 실무평가위원회, 그다음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상당히 오랫동안 하시고 지금 현직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이 대표적인 전문가이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토론을 해주실 분은 서울대학교의 최준 교수님입니다. 최준 교수님은 지금 서울대 발전기금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파생상품학회 회장님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관해서는 다른 분들은 다 그쪽에 이제 인벌브 돼서 일을 하셨지만 이 최준 교수님은 바깥에서 평가를 오래 하신 분이어서 또 이 보시는 이 관점이 다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제 소개하고 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NH투자증권의 이수철 상무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수철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두 분이 발표를 해주신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체계가 갖고 있는 조금 더 실행단에서의 의미를 저는 이제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우선 그 사례, 그러니까 두 케이스 CPPIB와 뉴질랜드의 그 사례에서 레퍼런스 포트폴리오의 자산 배분 체계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운용이 되는 과정은 어떤가 부분이 사실 오늘 자세하게 설명이 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운용이 되는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두 군데 다 물론 그 또 다른 한 군데인 GIC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두 가지의 큰 포트폴리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액티브 포트폴리오와 그다음 밸런싱 포트폴리오 두 개로 구성이 되어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액티브 포트폴리오는 투자의 기회, 그러니까 성과를 낼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은 그 액티브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밸런싱 포트폴리오는 전체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토탈 포트폴리오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체 포트폴리오가 이 레퍼런스 포트폴리오가 가지는 리스크의 양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밸런싱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포트폴리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앞에서 본 두 포트폴리오 두 기관의 그 기금의 사례는 똑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그게 자산 배분을 왜 그 레퍼런스 포트폴리오의 체계로 가져갔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 혹은 추론을 조금 가능하게 하지 않는가 싶은데요. 그 이 실제 실행되는 포트폴리오의 모습을 보면 레퍼런스 포트폴리오가 추구하는 바가 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국민연금이든 아니면 국내에 있는 기금이든 여기에 적용할 수 있나 없나를 떠나서 그 자체로 보면 첫 번째는 자산 배분에 얽매이지 말고 투자의 기회를 찾아라라고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말이 조금 이상한데 자산 배분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게 저희가 지금 기존에 알고 있는 무슨 뭐 국내 주식, 국내 채권, 뭐 해외 주식, 해외 채권 이런 종류의 자산군에 따른 자산 배분 비중을 뭐 10%를 가져가니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첫 번째는 그 액티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액티브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에 우선하고 그 포트폴리오 전체의 리스크는 밸런싱 포트폴리오로 메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두 사례가 실제로 실행되는 모습이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는 거를 보면 개인적인 추론입니다만 왜 그들은 이 체계를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성과의 추구입니다. 조금 더 나은 성과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기관들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저희 이제 국민연금도 사실 느끼고 있는데 환경의 변화입니다. 10년 전에 그 퍼블릭 에셋들, 주식 채권들이 그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어떤 성과를 보였었는데 그 자산들에서 성과가 점점 줄어들고 프라이빗 마켓이 점점 커지면서 사실은 기존의 주식 몇 퍼센트, 채권 몇 퍼센트라고 하는 자산 배분이 가지는 성과에 대한 내용이 점점 더 없어지는 그런 그 어떤 환경을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과에 대한 평가를 보면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장을 초과하는 초과 성과는 사실은 퍼블릭 에셋은 거의 나오지 않고 프라이빗 에셋에만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런 것들 때문에 자산 배분 비중을 어떻게 바꾸고 이런 것보다는 그 성과에 대한 기회를 찾고 그 기회를 실현시킬 수 있는 액티브 프로그램 단의 그 구성이 훨씬 더 중요해진 상황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추론을 해봅니다. 그들이 왜 이런 체계를 도입했을까라는 것을 보면요. 그러면 사실 아까 뭐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도 조금 나오는데 국민연금은 왜 이 논의를 하게 됐을까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 내용입니다. 정말로 성과에 대한 부분이 있었었나 이 부분에 이제 내부적인 컨센서스가 필요했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는 기존의 자산 배분 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까 그런 환경도 저희는 영향을 미쳤고요. 그 환경에 기존에 있는 스트릭트한 자산 배분 체계가 마치 사일로처럼 주식은 주식대로 몇 퍼센트 얼마, 채권은 채권대로, 대체는 대체대로 그 안에서 돌아가고 그것이 제약이 돼서 자유롭게 지금 발생하는 투자의 기회에 들어갈 수 없는 혹은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그 기존에 있는 자산 배분 체계를 어떻게 뜯어 고치느라고 시간을 다 허비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되었고, 그것이 스스로도 아마도 이게 조금 더 플렉서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래서 투자 기회를 조금 더 잘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작동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만약에 그게 지금보다 조금 더 기금들이 성과를 더 내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한번 생각해보고 도입한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사실 자산 배분의 체계보다는 첫 번째는 아까 실제로 구성이 될 때 액티브 프로그램, 사실 그 국민연금에서도 예전에 사례 조사를 하면서 CPPIB나 뭐 GIC, 뉴질랜드 이런 데 쪽에 계속해서 컨택을 해서 미팅을 하고 하지만 액티브 프로그램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절대로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액티브 프로그램이 그냥 한 30개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돼 있다, 뭐 이 정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사실은 그 액티브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설정이 새로 되는 것도 있고 폐지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 더 이상 수익의 기회가 없어지면 폐지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액티브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냐, 그리고 그걸 실행할 수 있냐, 그 실행 과정을 이렇게 보면 사실 상당한 고비용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운용력들을 어떻게든 구성해야 되고, 사람의 수도 많아지고, 그 지금보다는 훨씬 더 고비용 구조의 운용 체계를 가져갈 수 있겠는가. 그 다음 아까처럼 그 이 액티브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어떤 그 두 분 발표자님들 얘기 속에서는 그 전략적 자산 배분 SAA라는 말로 표현이 된 그 부분을, 그것을 누가 결정을 하든 간에 그 부분의 결정에 있어서의 책임과 그 리소스의 투입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같이 뒤따라가 줘야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자산 배분 체계에 대한 이슈라면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SAA 체계를 좀 더 잘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얘기를 하면 운용의 그 안에 조직 구조가 자산 군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저희가 본 이 사례대로 하면 아마도 그 안에 있는 조직 구조가 자산 군별로 되어 있지 않고 아마 액티브 프로그램의 단위대로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물론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뭐 충분히 제가 이렇게 보고 연구하고 한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자산 배분 체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운용의 구조 전체를 다 바꾸어야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자산 배분의 내용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실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실질적인 조직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충분히 뒤따르고 그 내부의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이수철 상무님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오래 계셔가지고 이게 이제 실행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게 이제 레퍼런스 포트폴리오가 성공적으로 되려 그러면 액티브 프로그램을 잘 가져가는 거고, 이걸 신축적으로 폐지 또는 운용이 가능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운용력들이나 이 구조, 이 기금 운용하는 이 본부의 구조, 이런 게 이제 잘 갖춰져야 되는 그 인프라가 먼저 세팅이 되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게 고비용 구조로 가면서 효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쪽에 이제 약간 뭐 좀 완곡하게 말씀드리면 좀 우려도 있으신 것 같아서, 하여튼 좀 사실은 이 실행 측면에서에 조금 이 신경 써야 될 이런 부분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저 숭실대 이재원 교수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숭실대 이재원입니다. 저는 이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관해서 이제 처음 제가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라는 말을 들을 때는 언제였냐면 국민연금을 처음 알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국민연금을 알아야 했던 이유는 ALM이라는 어떤 그 방법론 때문에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또 ALM을 얘기하냐,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를 얘기하면서 왜 ALM을 얘기하냐면서 이렇게 방향이 번지는 것도 같습니다만 그게 무관하지 않아서 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여기 계신 이제 원장님, 박영석 원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또 여기 계신 또 여러분들이 참여한 어떤 ALM 연구위원회가 있었어요. 그 국민연금 차원에서 그 리서치를 수행한. 그때 이제 그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를 언급하면서 그 ALM을 통해 산출된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버넌스 전체를 개편하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 이유인데요.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조건. 그러니까 레퍼런스 포트폴리오가 효과적으로 구동되기 위한 조건. 그 다음에 어떻게 설정할 건가.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그러니까 레퍼런스 포트폴리오와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도입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그거를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로 인정하지도 않고 다음에 설정한 방법 자체를 동의하고 있지 않은 거죠. 자, 그게 뭐냐면 재정 추계에서 그 기금을 가정하는 기금운용 수익률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재정 추계를 하는 이유는 그 중장기적으로 그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을 살펴보고 분석하고 제도 개선이라든가 기금운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그 60년 이상의 재정 추계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그 기대 수익률은 어찌 보면 기금운용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전혀 그걸 사용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 그러니까 3차 재정 계산이었죠. 그때는 가정한 기금운용 수익률이 채권 AA- 수익률이었어요. 그걸 이제 가지고 재정 추계 기대 수익률을 가정한 거죠. 그러니까 운용 수익률을 가정한 거죠. 뭐 그때도 막 문제가 됐죠. 뭐 왜 자산 배분을 무관하게 돌아가냐. 그래서 이제 2018년 그 4차 재정 계산 때 설정 방법을 좀 바꿉니다. 그래서 현재 포트폴리오를 끝까지 가져간다는 가정하에 그 기금운용 수익률이 어떠냐 보자. 그러면 이 자체가 이미 레퍼런스거든요. 결국 지금 포트폴리오가 레퍼런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들었다시피 레퍼런스는 있는데 아무도 왜 레퍼런스를 인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설정 방법이 좀 약간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럼 왜 이게 안 됐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왜 그게 자리를 못 잡았나 생각해 보면 앞서 제가 ALM 연구위원회에서 언급했던 가버넌스 이슈하고 정확히 맞물립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은 제도와 기금운용이라는 크게 두 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를 지금 얘기하는 쪽은 기금 쪽이거든요. 아무도 제도 쪽에서는 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포트폴리오에 든 사례, CPP-IB나 아까 뉴질랜드 펀드 뭐 등등 보면 IB,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보드 차원에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보는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로 얘기하고 있지 제도 CPP, 그러니까 CPP에서 보는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냐면 결국 CPP-IB도 CPP가 요구하는 제도에서 요구하는 목표 수익률을 달성 가능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겠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안을 쓸 수가 있는데 가버넌스가 현재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단계 프로세스, 그러니까 레퍼런스 포트폴리오가 있고 SA가 있고 다음에 TA가 있고 이렇게 구분되는 게 3단계 프로세스인데 그러면 누가 설정하느냐? 그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를 누가 설정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제도 쪽에서 설정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현재 국민연금에는 국민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쪽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결국 그 차관이 지금 그 위원장을 하고 있죠. 그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제도 개선과 제도에서 요구하는 어떤 요구 수익률 관점에서 기금 쪽에 요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을 LM이든 아니면 뭐 다른 방식이든 뭐 산출된 어떤 수익률 자체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게 레퍼런스가 되고 그 다음에 SA는 사실 독립적 아까 계속 두 분
그 발표자 말씀에서 전문성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전문성이 있는 실제로 전문성이 있는 그 위원회한테 맡기면 됩니다. 근데 현재 가버넌스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버넌스 역시 같이 개편돼야 된다. 그러니까 기금운용위원회가 현재와 같은 체제가 아니라 그 민간으로 구성된 어떤 독립된 기금운용위원회 가버넌스가 있고 그 공사는 그 하위 그거를 TA만 수행하는. 그래서 앞서 두 분께서는 2단계를 말씀하셨거든요. 현행 가버넌스 체계에서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하자. 현재. 그다음에 자산 배분은 전략자산 배분은 기금운용본부한테 맡기자. 그게 2단계거든요. 그리고 또 기금운용본부는 TA도 합니다. 자, 그러면 기금운용본부가 만약에 전략자산 배분을 맡는다면 당연히 변경 권한도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인센티브적으로 사실은 이건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의 그 주장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죄송합니다. 제 의견입니다만. 그래서 3단계 프로세스는 유지하되 그 자체의 R&R 주인의 포트폴리오인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주인이 정하는 겁니다. 금융. 그 다음에 그 전문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구성하는 전략자산 배분. 그 다음에 그 실행 기구인 기금운용본부가 그 단에서 그 아래 단에서 TA를 수행해서 알파를 추구한다면 뭔가 정확한 R&R 매치가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마지막으로 이제 설정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LM 방식으로 설정하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설정하든 뭐 여러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제 생각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구체적인 자산군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추상적인 자산군으로 뭐 팩터일 수도 있고요. 뭐 주식 채권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안전자산, 위험자산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방식보다는 그냥 그 포트폴리오라는 말을 가점을 빼고 레퍼런스의 기능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냥 요구 수익률로 설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시장이 뭐 주식 채권이라고 한다면은 금리는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점점점 낮아질수록 주식 비중이 점점점 올라가요. 어떤 요구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때그때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또 금리 상황이라든가 그 주식시장 위험자산의 어떤 시장을 봐서 그 배분 비중은 좀 약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요구하는 수익률 자체를 달성 가능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 포트폴리오라는 말 자체를 굳이 이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냥 수익률이라는 그러니까 기금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제도에서 요구하는 목표 수익률 자체가 하나의 레퍼런스가 되고 이 레퍼런스는 누가 정하느냐? 앞서 얘기했지만 주인이 정하는 겁니다. 주인의 포트폴리오니까. 그러니까 뭐 주인의 직접적인 대리인인 복지부가 그 대리인 역할을 하겠죠. 그렇다 보면 뭐 가령을 들어서 지금 2018년 재정계산 가정한 운용 수익률이 약 대충 보면 4.8%라고 그래요. 그러면 4.8%를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기대 수익률 조건으로 보면 주식에 위험자산에 거의 60% 이상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4.8%를 못 맞추거든요. 근데 이상한 위험 제약이 그걸 발을 딱 잡고 있어요. 그게 쇼플이에요. 그러니까 손실 위험 5년 누적으로 그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확률을 15%로 한다. 그러니까 이런 쇼플의 위험 제약 때문에 제도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4%인데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5%가 좀 넘어야겠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IRR이 5.2%가 되니까 대표 가입자에 그러면 정확히 얘기한다면 사실은 기금운용 목표 수익률은 5% 이상이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수익률로 좀 표시를 하고 그 어떤 R&R을 구분해 주는 게 제 생각인 것 같고요. 뭐 물론 제 생각임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현 교수님은 국민연금에 계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ALM 그다음에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한 분 중에 한 분인데요. 말씀드린 게 의하면 일단 뭐 아까 그 남재호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금의 장기 목표 수익률 그다음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이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제도 변수하고 연계가 꼭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ALM 기반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더 강조해 주셨고요. 그게 되려면 일단 가버넌스가 그게 서포트가 돼야지 가능하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다. 그러면서 그 들어주신 게 이제 일단 보건복지부부터 제도 국민연금의 제도적 측면을 보는 데하고 운영 측면을 보는 데가 나눠져 있고 위원회도 별도로 설치돼 있으니까
그거부터 어렵지 않겠냐 하는 지적을 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더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짧은 시간에 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지금 아마 가장 이쪽 내용에 대해서 국민연금 관련해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신 분일 것 같아요. 저 이찬진 변호사님께 지금 이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타이머를 해놔야네. 잠깐만요. 제가 사실은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 제너럴리스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시민사회의 자원의 그 빈약함 때문에 기금 운용 관계에서 여기가 별로 인기가 없는 데인데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고 거기서 이제 졸까지 할 것 같습니다. 내년 4월이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그런 사람인데 여기를 불러주셔가지고 치매 예방에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이제 기금 장기 자산 배분 체계 도입 논의 현안과 관련돼서 제가 그 기금운용위원회를 대변하거나 대표하는 입장은 전혀 아니어서 제가 이해하는 한도에서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금이 이제 4차 재정 축에 거기도 제가 또 엮여가지고 들어갔었는데 장기적 재정 안정위원회 제도의 책임이 사실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죠. 역대 정치 권력과 마찬가지로 현재 정부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지만요. 그 결과 이제 기금 운용의 재정 목표를 설정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년간 계속 무책임한 상태가 방치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연금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 위험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제 연금의 현실이거든요. 이런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재정 축에 의하면 이제 2040년 전후에서 기금이 이제 적자 전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도 20년 정도의 여유는 있지 않냐. 그리고 그때까지 좀 공격적 경영을 하자라는 부분에 관한 컨센서스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한 체계적으로 그 제도와 기금운용관하고 현세대 차세대 간의 책임 분담의 논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기금운용의 몫을 다 해보자라는데 사실은 이건 굉장히 그 제도의 몫을 기금운용에 전가하는 모순적인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부분이 깔려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자산 배분 체계와 관련돼서는 기금이 이제 5년 단위로 전략적 자산 배분 SA를 도출하고 연도별로 조정하는 건데 그 조정하면서 이게 기금운용 계획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현재 목표 수익률이 명목 경쟁 성장률 플러스 알파 조정치라고 하는 그거를 했는데 아웃풋 실현된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에 그하고 전혀 관계없는 괴리를 계속적으로 보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로직 관련된 근거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느냐에 관한 계속적인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한 것들에 관한 문제의식 같은 게 어느 단위에서 이제 생겼는지 저희도 모릅니다. 그거 이어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체계 개편에 관해서 현 정부가 들어와서 뭐 상당히 좀 하겠다고 하다가 용도3.15로 또 하면서 시행령만 개정해서 일부 체계 개편을 했는데 그거의 대표적인 내용이 상근 전문위원실 신설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들을 3개를 했는데 그중에 가장 여기 이 기금운용 체계에 관련된 부분은 투자정책 전문위원회 관련된 부분인데 이 플로어에도 지금 그 전문위원장님이 계십니다. 그 전문위의 중심으로 2000년 6월에 갑자기 요 기준 포트폴리오 안이 쑥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저도 투자정책 전문위원으로 같이 본위원이자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투정위에서 한 7번의 그 본회의를 했고 2번에 간 다음에 그리고 TF가 별도로 운영돼서 투정위를 서포트했는데 한 6번 정도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단계별 관련된 속성, 특성치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준비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보시면 되고 중간 보고 뭐 중간 리포트 관련된 부분도 벌써 2-3개가 완성본 정도로 돼 있고 최종적으로 12월에 1차 그 본위원회 기금위원회 보고됐다가
그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반려된 부분이 있고 거기는 그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버넌스를 건드리는 중기자산 배분에 관한 부분을 기금운용본부가 운영한다는 그런 형태의 확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많은 그 위원들이 반발을 사서 그 부분이 사실상 반려되는 그런 그 과정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정비가 된 상태에서 3월 26일 날 기준 포트폴리오 그 비중 관련된 건 저희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채택돼 가지고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중기자산 배분이 이번에 5월 말에 되면 7월부터 한 9, 10월 정도까지 리뷰를 하게 될 겁니다. 기준 포트폴리오와 상관성 관련된 부분이 분석을 하고 그 과정들을 몇 번 거쳐서 이 중기자산 배분에 관한 소위 헤게모니가 어디로 가는 게 맞냐에 관한 컨센서스를 도출하기 위한 그 권력 투쟁을 이제 진행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권력 투쟁을 했습니다. 여튼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 기금에서 지금 상정하고 있는 그 기준 포트폴리오 개념은 그 워딩대로 그냥 말씀드리면 장기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연금 기금이 수익성 안정성 제고를 위해 마련하는 장기 기금 운용 전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해서는 기금이 위험 수준, 위험 태도와 목표 수익률을 명확히 하고 자산 배분 기준으로 역할한다. 그리고 기금 축적기 기금 운용 위험 수준을 표현하고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포트폴리오를 통해 기금의 결정 부담을 완화한다. 이 정도의 정의, 데피니션 이렇게 돼 있는 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현재 사실은 4개의 포트폴리오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종안으로 지금 선택돼서 기금위를 통과된 그런 상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도 의와 활용 발제 관련된 발제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면 남 교수님의 발제 내용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동의하고 여기에 이제 현재 기금이 논의사항을 발제 내용 맥락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기금 역시 이제 해외 연기금 관련된 거 5개를 같이 리뷰하면서 본 그런 건데 그 기준 포트폴리오의 비교 분석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수립 과정을 거쳐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금에서 상정하는 기준 포트폴리오가 전략적 자산 배분 수립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는 장기적인 위험 선호 방향성을 이제 고려하는데 그 구체적인 이용 경로 설정에 있어서 가능성이나 시장 충격 우려 등의 정책적 정성적 요인들을 더 면밀히 분석해서 적용한다. 이런 정도의 원칙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리고 기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주식과 채권을 동일한 위험 수준을 갖는 5개 자산군으로 위험을 분해해서 다양한 자산 배분 및 최적의 자산 구성을 선택한다. 이런 원칙이 하고요. 또 기준 포트폴리오에 속하지 않는 국내 주식 대체 투자 자산에 대해 영향력, 운용 역량 및 시장 환경을 반영한 정책 조건을 부여한다.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지금 정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준 포트폴리오가 중기 자산 배분이 연도별 수정치를 반영하는 기금 운용 계획 수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대충 정리했냐면 기금 규모와 시장 여건, 본부 역량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서 기준 포트폴리오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도별 이행 계획을 수립한다. 이 정도의 원칙이 정리되어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작동할 것이냐는 건 이렇게 굉장히 정성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부분이어서 실제로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봐야 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보고된 기준 포트폴리오가 기금의 장기적인 위험 선호 태도를 가리키는 것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의미도 아닌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자체를 뭐 목표 수익률을 부여하거나 구속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금이 20년간의 위험 자산 비중 그래프를 만약에 우리가 그래프가 있는데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있는데 말로만 표현하는데 그 그림은 현재의 방향성, 그 방향성하고 거의 유사하게 완만하게 이행 경로를 겪게 될 거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기 자산 배분과 RP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설정 체계 발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6분, 7분, 9분이네요. 전략전 자산 배분 관련 견해에 대해서는 경기 순환과 무관한 배분으로 장기적 위험 선호 비중이 있는 현재 발제되고 있는
RP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저도 이해하고 있는데 이 교수님은 이 주장은 굉장히 오래된 주장입니다. 사실은 그 현재 기금이 하고 있는 중기자산 배분이 전략적 자산 배분보다는 경기순환 사이클의 제약회의 배분이라는 한계가 있긴 있어요. 오히려 DA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저도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걸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금 운영에 있어서 전면적인 것은 아니지만요. 과거 2008년, 2009년의 금융위기 때의 교훈으로 투자 허용 범위 한도를 기금 운영 지침에 명시해 가지고 국내 주식 경우에 SA가 플러스 마이너스 2%에다가 TA에 플러스 마이너스 3%를 부여했는데 이게 작년 3월에 그 공동가치 일정 부분 상하단 이탈을 그러니까 하단을 이탈했죠. 거기서 이 부분이 리밸런싱을 해서 사실은 국내 주식 운용 효과가 성과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조정 장치 내지 제도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건 어떤 전면적인 DA는 아니지만 그러한 기능이 일부를 수행하는 리밸런싱이라는 것, 투자 허용 범위가 부여되고 있는 부분은 여튼 현재의 기금 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성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현 단계에서 그런 큰 변화를 기대하기에 DA 현재 본격적인 DA 방식은 기금이 거버넌스 운영 현실에서는 그런 능동적인 결정이나 집행을 할 역량과 문화 그런 것들이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않지 않냐, 아직은 어렵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의 SA 프로세스에 관한 이 교수님 지적 관련된 말씀 좀 드리면요. 2020년 연초에 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체계 일부 개편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게 기금운용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간의 운용본부와 복지부에 의존한 전략적 자산 배분 수립 체계를 사실은 기금위로 끌어오는 제도 변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결기구와 집행기구를 분리하는 방향성 하에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운영을 왜 원바디에서 하느냐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에 관한 제도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금위 산하의 상근 전문위원실의 세 분의 상근 전문위원님들하고 그리고 그 상근 체제가 가져다주는 변화가 꽤 있었는데 투자정책 전문위원회가 거의 준선설적인 운영을 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일주일이나 거의 일주일 멀다 하고 이런 논의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투자정책 전문위원 멤버들을 보면 거기에 관련 영역의 교수님들이 7, 8분과 민간 연구기관의 분들 그리고 국민연금연구원 운영전략실 분들 이런 분들 복지부 관계자들 그다음에 본위원들 이런 등등 또 모두 해서 논의가 계속되고 기존 준비 연구가 되어지고 상호 피드백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실험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의외로 얼마 안 되는 연구 역량이나 상근 역량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변화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는 기금운용위원회 멤버들이나 관계자들 내부적으로는 많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부분이 이번 SA 수립 절차에도 사실은 주도적인 역할과 기능을 부여받고 있고 하게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금본부가 주도했던 SA의 중심이 결국 투정위로 이전되고 있는 상황이고 플로의 위원장님 여기 지금 계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교수님 발제 중에 현행 SA 배분 체계가 수립 주체와 승인 주체의 구분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재의 제도 변화의 결과치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배분 체계 개선에 관한 의견에 관해서는 이거 지금 너무 시간이 없는데 그냥 자료로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이군요. 자산 배분 체계 개선에 관련해서도 기존 포트폴리오 수립 체계 관련된 발제 부분은 2021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립 체계 실태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현행 SA는 현 체계상의 이제
위원회 기금위 주도하에 수립되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 포트폴리오 SA 비교 분석을 통해서 SA의 수립 주체를 본부에 넘길 것인지 여부는 이제 아마 향후 논의 과제로 크게 쟁점이 붙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 변호사님께서 기금 위에 계시면서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최근 이슈, 기금 운영에서 다뤘던 이슈, 또 논의 과정, 그다음에 지금 나갈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한 그거를 굉장히 요약해서 함축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약간 좀 변화했거든요. 상금전문위원 체계 변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 변화했던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사실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속사정은 모르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 궁금증은 일부 좀 해소를 시켜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의 최준 교수님 네.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준 교수입니다. 실은 제가 오늘 여기 도착하니까 여기 옆방에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하고 다 같이 만났는데 우리 남재우 박사님이 저한테 오늘 교수님은 교수로서 오신 게 아니라 발전기금 운영 담당자라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정말 100번 맞는 말씀이고 실은 제가 2019년부터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뭐 제가 2006년에 이제 서울대학교에 온 이래로 주로 이제 바깥에서 한 일이 이런 연기금 쪽에 대한 평가, 뭐 자문 이런 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저희 총장님께서 저를 이제 거기다가 넣으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부터 운영을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 뭐 기금 자체가 5,500억 정도 되니까 그렇게 뭐 우리 국민연금하고 비교해서는 정말 조그만 규모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2020년에 OCIO 체계를 도입하면서 했던 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요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체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어저께도 이걸 봤지만 우리 남 박사님이 참 잘 찍어서 저를 토론자로 섭외를 했구나 이 생각을 제가 하게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실은 와서 쭉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두 가지 포커스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게 저 이제 파이낸스 교수니까 파이낸스적인 측면에서 이게 과연 왜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지 이런 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서울대학교는 왜 그거를 발전기금 왜 그거를 도입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RP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 우리 아까 이재현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요구 수익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파이낸스에서는 요구 수익률 얘기하면 당연히 뒤따라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은 리스크가 뒤따라 나와야 됩니다. 리스크가 뒤따라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요구 수익률하고 리스크 얘기하면은 결국에 그냥 민 베리언스 평균 분산 모형 돌려서 우리 에셋 알로케이션 들어가는데 그거를 정해주는 거가 결국은 민 베리언스 아니냐? 그러면은 이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기대 수익률 구하고 그 다음에 베리언스 구해주고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가? 그럼 왜 이런 RP와 같은 어떤 하나의 포트폴리오, 어떤 자산의 이 과거 히스토리 같은 어떤 데이터 히스토리 같은 게 쭉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왜 필요한가? 자, 우리 파이낸스에서는 리스크라고 얘기하지 리스크가 분산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에는 여러 가지 매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산도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뭐 3차 정률, 뭐 스큐니스, 4차 정률, 커토시스 뭐 이런 것도 다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저는 이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왜 얘기를 해주느냐. 특히 거기 보면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요. 이해가 용이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충분한 데이터, 그 다음에 저비용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왜 나오게 되느냐. 결국에는 이 돈을 맡기는 사람의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을 풀 픽처로 제공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거를 간단하게 그래 기대 수익률 10%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8%로 하자.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뭐냐면은 그냥 민 베리언스 프레임워크에서 사로잡혀 있겠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전체를 딱 던져주면은
그래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RP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31%가 MSCI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고요. 그 다음에 61%가 KIS 채권 지수입니다. 그럼 이제 그 두 개의 포트폴리오로 해갖고서 예를 들면 뭐 한 20년간의 데이터가 있겠죠. 그럼 그 20년간의 데이터가 갖고 있는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것이고 거기선 당연히 뭔가 평균도 나올 수 있고 분산도 나올 수 있지만 그 외에 매저들도 쭉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그 정도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 정도의 위험을 떠안고 이 정도의 이 리스크를 그러니까 리턴을 가져갔으면 좋겠어. 단 리스크라는 게 단순히 베리언스에 국한된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저희 OCI한테 던져주고 제가 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국민연금으로 생각하면은 저는 이제 그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장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본부장이었죠. 근데 이제는 이제 그 OCIO가 도입이 됐으니까 그 OCIO한테 그 인베스트먼트 역할을 다 맡기고 저는 그 사람한테 뭘 던져준다? 바로 이 RP를 그냥 던져줍니다. 그럼 그 OCIO가 그걸 토대로 해갖고서 자기가 스트래티직 에셋 알로케이션을 해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그 사람은 내가 얘기했던 이런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을 추정하면서 결국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저희 발전기금에서 이제 그러니까 매달 그 OCIO한테 받는 리포트예요. 여기 리포트를 보면은 저희가 그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는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같지만 그 밑에 이제 달라붙어 있는 것들은 뭐냐? 당연히 글로벌 주식도 있습니다. 국내 주식도 있고 글로벌 채권도 있고 국내 채권도 있고 대체 투자, 커머더티, 골드, 인프라, 리츠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에셋 알로케이션은 이 OCIO가 하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제가 책임을 물을 수가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못하면은 야, 너네 RP는 이렇게 정해놓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OCIO를 정하면서 이런 RP 체계로 간 이유가 또 왜 그렇게 RP 체계로 갔냐? 물론 이 OCIO가 저희한테 그렇게 그 서제스천을 했고 제가 그걸 받아들인 건데 저는 발전기금의 14대 상임이사입니다. 근데 14대 상임이사가 내려오는 동안에 오직 2명만이 이쪽 공부를 제대로 했던 사람이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소위 얘기해서 뭐 공대 교수님도 계셨고 법대 교수님도 계셨고 뭐 경영학과 교수님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은 뭐 회계학 교수님도 계셨고 뭐 생산관리 교수님도 계셨고 실질적으로 이런 쪽 공부를 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내년 후년 2월에 끝나게 되는데 그럼 그 끝났을 적에 과연 제가 제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공부를 이쪽으로 했으니까 저같이 이쪽으로 공부한 사람이 이 자리에 오게 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국민연금도 제가 봤을 적에 지금 그러면은 소위 얘기해서 그 위원회 가버넌스 조직에 있는 분들이 정말 다 이쪽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서 이런 거를 잘 아는 분들이냐? 참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분들하고 뭔가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소통하는 방법이 뭐냐? 저는 당연히 이런 어떤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같이 실체적이 있는 이런 것들을 던져주는 게 훨씬 우리 전체 국민을 대변하는 이분들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담당자들한테 어떤 맨데이트를 주는 게 되겠죠, 정확하게. 그래서 실은 저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소통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편리한 도구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비전문가들이 뭔가 기금운용 담당자, 특히 더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들이죠. 그 기금운용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 맨데이트를 줄 적에 굉장히 편리한 그냥 하나의 도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여기 와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같네요. 네. 약간 제가 생각은 아까 우리 이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최 교수님 감사합니다. 최 교수님 이제 서울대에서 실제로 이제 OCIO 실행 사례거든요. 우리가 항상
우리나라에서 뭔가 시작하려면 국민연금에서부터 시작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국민연금은 이해관계자 합의 보는 그 과정에서 10년, 20년 다 보내서 제대로 사실은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차원에서 봐서는 이런 좀 약간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거를 먼저 서울대에서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거를 조금 벤치마킹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이 좀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도 좀 드리고요. 네 분 토론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은 이제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이나 의견 같은 거 있으시면 저희가 받아서 뭐 토론자분이 하셔도 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두 분 발표자께서 이 토론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 마지막 저희 답변을 드릴 거거든요. 혹시 한 두 분 정도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송수영 교수님, 예. 짧게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송수영 교수입니다. 플로어에서 질문이 없으면은 섭섭하잖아요. 너무 집중해서 들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발표자 얘기 듣고 또 토론자들 패널 토론 얘기 듣고 아주 많이 배우고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해소되면서 동시에 여기서 결국 그 레퍼런스 포인트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준영 교수님 얘기한 대로 벤치마크로 리스크 프로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레벨 이거는 만족시켜라 하는 바운더리를 해놓고 그거를 만족시키는데 스트래티직 에셋 얼로케이션은 알아서 좀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결국 최준 교수님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랬을 때 지금 한 가지 저기 ESG에 대해서 그것이 반영되는 것이 아까 최준 교수님이 CAPM에 대해서 간단하게 민비리언스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샤프 레이쇼가 굉장히 중요한 레퍼런스 그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ESG를 고려했을 때는 그것이 상당히 CAPM Efficient Frontier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뀌었을 때 그거를 같이 고려할 때 마켓 포트폴리오라든지 ESG를 고려한 마켓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컨비네이션 되는 거를 좀 고려해야 되는 것이 레퍼런스 포트폴리오에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공적 기금의 성격 중에서 그런 것들을 일부러 추구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 공적 기금에 있어서는 특히 그 ALM 가지고 이게 혹시 망하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그 어떤 벤치마크를 결정하는 것은 조금 저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공적 기금은 그 목적 자체가 이것이 이익을 남기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제로 프라핏으로 가되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걱정하는 방향으로 돼야 될 것 같으면은 좀 거기서 이제 그 ESG에 대한 고려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그 이재영 교수님 얘기한 대로 ALM 그거를 강조하기보다는 그 방법은 조금 회피해야 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수영 교수님, ESG 고려 사항이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데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주는데 그 답변 포함해서 이준영 교수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 다섯 분 토론 내용이 사실은 총체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총론에 대해서는 일단 크게는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이제 디테일에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선 이 레퍼런스 포트폴리오가 소통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실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연금 재정 추계와 관련해서 저는 항상 연금 자정 추계에서 연금의 향후 운용 수익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쪽에서는 연금 쪽 운용 쪽에서 그걸 알려달라 그러고 운용 쪽에서는 연금에서 추계에서 뭘 사용하고 있느냐 그거 가지고 매번 이 순환 논리에 빠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그게 또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는 인더 롱런의 그런 어떤 기대 수익률에 대한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소통의 도구라고 하는 거에 되는데 이제 이 강론에서 약간 지금 말이 될 수 있는 게 R&R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포트폴리오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따라서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는 SAA라고 하는 거를 누가 할 거냐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요즘 전문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이게 많이 이렇게 개선됐다라는 거를 제가 미처 반영을 못한 건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굉장히 열심히 리소스를 거기다 투여한다라고 하는 데까지는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리소스를 투여해서 한 거를 누군가가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책임을 질 거냐에 대해서는 위원회 조직은 절대로 그건 책임질 수도 없는 거고 위원회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을 해서 열심히 할 수는 있겠으나 그 부분이 사실 성과평가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보니 그거는 전문가의 영역으로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누군가가 평가의 대상이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계속 여기 말씀드린 거에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역량이 미흡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문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 조직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아닌데 그 SA의 영역이라고 하는 5년 이행 포트폴리오의 자산 배분은 레퍼런스 포트폴리오가 주어졌을 때 그걸 만드는 거는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겠느냐 하는 게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이재현 교수가 얘기한 것도 님도 얘기한 것도 결국 SA에 대해서 책임을 누군가가 평가를 어떻게 질 건가 하는 부분을 사실은 그 주체와 그거를 하는 R&R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저는 그걸 운영 전문가 조직한테 자산 배분을 위한 조직한테 맡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이수철 상무님 얘기한 대로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 실제로 그래서 이 SAA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레퍼런스 RP를 도입한 다음에 SAA 하고 뭐하고 하는 거를 하려다 보면 이 사실 비용이 꽤 많이 수반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견 이제 그런 측면도 굉장히 있다라고 봅니다. 아주 정확하게 잘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결국 어떻게 보면 에셋을 팩터 매핑, 팩터에다가 매핑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일 거고 그거를 이제 버지팅을 하는 리스크를 버지팅하는 그런 문제와 연결이 된 건데 그래서 알라딘이라는 게 열심히 그거 팔라다니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 SA를 위한 리소스 투입을 위한 투자라고 하는 거를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왜 안 하느냐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왜 안 하느냐? 그거를 지금 할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라고 봐져요. 그걸 하려면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완벽한 체계를 갖추는 것까지는 시일을 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어느 정도는 탑다운이냐 바텀업이냐 이거를 그러니까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를 놓고 탑다운이 가능한 거냐 아니면 바텀업을 해갖고 그거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냐 결국 이게 자산 배분이 먼저냐 리스크 버지팅을 통해서 하는 관리가 중요한 거냐 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얘기한 R&R만 설정하는 걸로 하고 그걸 자산 배분 비중을 결정하는 거에 우선 지금 SA를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 결국 그걸 관리하는 디테일한 부분은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 적어도 SA를 만드는 그것까지는 조금은 좀 비용이 덜 들어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근위원회 같은 데가 그런 그 연결고리 레퍼런스 포트폴리오하고 SA를 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좀 열심히 해서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그것이 성과 평가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전문가들이 거기에 정말 목을 메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 목을 메고 뭔가 결과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하는 내용이라고 봐질 것 같습니다. 이찬진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도 똑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중기재산 배분의 권한이 전문가한테 주어질 것이냐, 이게 평가의 대상이냐 아니냐의 이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평가의 대상으로 만들자라는 거고,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자, 이 부분을 계속 좀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제 의견은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남재호 박사님 좀 답변 좀 해주시죠. 예, 조금 개념의 정립이라 그럴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일종의 제도 개편의 방향의 해안을 모아보자. 그게 이제 이번 심포지엄의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발제를 하고 많은 토론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처음 토론하셨던 이수철 상무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심포지엄을 준비하면서 이제 국민연금 관련 세미나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누가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고,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자산 배분 관련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 체계 내지는 자산 배분 개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SAE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산 배분 얘기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은 좀 뭐라 그럴까, 미스매치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수철 상무님이 말하셨던 그 부분인 건데, 저희가 이 제도를 준비하면서 벤치마킹으로 삼고 있는 CPPIB나 이쪽에 레퍼런스하고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는 레퍼런스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름만 같지 다른 내용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CPPIB의 레퍼런스 체계가 도입이 되고 계속 이제 개선이 되는 과정을 보면 적어도 그들이 자산 배분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관점으로 레퍼런스를 도입하고 운용하고 있는 건 아닌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산 배분이라는 것 자체를 좀 대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고도화하려고 하는 자산 배분 체계에 대한 대안으로 레퍼런스 체계를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레퍼런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조금 미스매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까 그림에서 가령 CPPIB의 4개의 포트폴리오, 그거를 이제 3개의 자산 배분이 있으면 4개의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살짝, 하지만 사실 CPPIB의 이 포트폴리오와 우리가 얘기하는 포트폴리오는 좀 성격이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은 거기에 스트래티지 포트폴리오가 전략적 자산 배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상의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SP, TP, AP 다 포함해서 그 전체가 액티브 프로그램의 합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산 배분 체계를 없애고 RP 기준으로 어떤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 기회를 찾겠다. 그게 레퍼런스 체계의, 그들이 하는 레퍼런스 체계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프로그램이라는 거 하나하나가 이게 국내 주식이냐, 대체냐, 이런 식의 어떤 시장 베이스의 그런 제약 없이
레퍼런스 대비해서 밸류에드 되는 액티브이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운용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자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레퍼런스 체계는 그 이름만 같이 다른 체계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발표를 모두에서 하면서 그걸 목표로 해서 저희가 그 국민연금에서 레퍼런스를 도입하려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겠느냐. 그거는 뭐 좀 넘사벽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그걸 하려면 저 상무님 말씀대로 분명히 그 액티브 프로그램 단위의 조직과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국민연금을 그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 레퍼런스를 저희가 논의하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저희가 얘기하는 레퍼런스는 계속 지금 저희 나머지 패널들이 다 얘기하는 것과 유사한 자산 배분 체계상의 어떤 그 역할을 하는 레퍼런스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토론하신 분 중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거가 있나요? 말씀을 제가 괜히 이거 제목해요. 제가 이방인이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현재 분위기는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가는데 기금 현재 운영위원회나 이 내부에 있는 그 정서를 좀 말씀을 드리면 기금의 운영의 성과치, 결과치들이 위탁 운영보다 직접 운영, 패시브 직접 운영의 결과가 항상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A 효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TA 효과가 거의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건 위탁 운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결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전문가주의와 관련된 부분에 관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그 흐름이 그게 그 민간뿐만 아니라 상당수 부분이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전문가분들이 그 관여하는 부분이 거버넌스 최고 의사결정 단위까지 들어가야 되느냐에 관한 그 부분에 관한 그 컨센서스를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안을 만들어가는 생산하는 과정에 참여하셔서 하는 그 코어를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현재 그 실험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 정도가 지금 현 단계의 상황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그 전문가주의 관점에서의 그게 아웃소싱 자체가 아니고 아웃소싱을 원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기금운용 그 거버넌스 자체가 그 다음에 현재 기금운용 체제의 전면적인 개편을 얘기하는 뭐 공사화나 등등의 이런 과거 10여 년간의 그 제도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이 현재 그 절실한 그런 것으로 그 내부에서는 그렇게까지 받아들이지는 않는 정도. 그리고 현재의 거버넌스가 에서 RP가 지금 하는 역할은 그 연대 책임, 소위 이 거버넌스 전체의 연대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SA의 효과와 관련된 그 부분에 관한 그 흔들림 없는 그 방향을 가속 가겠다는 그 집단적 의지, 집합적 그 의사를 그 결단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우겠다는 거죠. 정확하게는 지우겠다는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근본적인 건 결국 기금운용법 개정을 통한 기금운용 체계 개편이 안 된 상태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수철 상무님이 한마디 조금 더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예, 그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것을 기금은 왜 도입하려고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 지금 보면 이제 명쾌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례로 들고 있는 CPPIB든 뉴질랜드 슈퍼 애니메이션이든 뭐 GIC든 이 조직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커머셜한 조직들입니다. 돈을 버는 게 1번 목표인 조직들을 벤치마킹을 하면서 기금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하지만 정확하게 자산 배분의 부분을 어떻게든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그 어떤 그 시작은 국민연금한테 남은 시간은 20년밖에 없고 그 20년이 앞으로 20년이 지나가고 나면 영원히 기회는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사실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가 어떤 모습이 되든 간에 지금부터 20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수익을 내는 측면에서 이게 이제 자산 배분 체계를 왜 바꾸냐, 한번 바꿔보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첫 시작점이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사실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되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논의의 결과가 그 어떤 목표 지향점이 뚜렷한 그 목표에 대한 어떤 실행 계획의 결과 이렇게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시간도 거의 다 되고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오늘 주로 이제 국민연금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국민연금 기금 운용 관련해 갖고 지속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게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기금이 등 그 의사결정 기구 전문성 좀 높여라. 두 번째가 연금 부채가 있는데 왜 ALM 기반 운용 체계 안 갖추느냐. 그다음 세 번째가 투자 호라이즌이 긴데 왜 장기 목표 수익률 설정 안 하고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도입을 안 하냐. 그 세 가지가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이 이제 지적하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대한 개선 사항이었는데 의사결정 기구의 전문성에 관해서는 상근 전문 체제라는 걸 이제 도입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굉장히 지금 엇갈리고 있는 거죠. 어떤 데는 조금 괜찮다, 아니면 이거는 사실상 기금 운용 위원회에 대한 전문성은 하나도 바뀌는 거 없이 면피성이다. 이런 식의 이제 이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ALM 기반 운용 체계는 항상 이렇게 또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연구만 하고 실행이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나머지 세 번째가 오늘 말씀하신 그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관련한 건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개선 체계의 개선을 위한 하나의 이 발을 내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분은 제대로 뭐 제도 변수나 이런 거하고 연계가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거는 오히려 그 앙금이 안 들어가는 찐빵, 이것도 면피성 그 전문위원 체계, 상근 전문위원 체계하고 비슷하게 일종의 좀 면피성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시작을 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발짝 내딛고 개선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의 논의가 이 진짜 국민연금 기금의 진정한 효율적인 자산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기대합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